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할게.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나 집도 구했어.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말이나 되냐고.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서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밥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서 씨가 평생 가장 많이 한 일을 꼽으라면 그건 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어떤 굴레 같은 것이 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서 씨는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몇 년 전까지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들, 시부의 밥까지 평생 몇 끼나 차려낸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은퇴를 하니 이제는 삼시세끼를 직접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들네가 합가해서 또 밥 타령을 하니 이제 서 씨가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밥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서 외식을 하자고 해도 곧 죽어도 집밥이 좋다는데 차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도 집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이 해준 집밥이 좋은 것이었죠. 이러다가 평생 밥만 짓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 듣고 싶었습니다. 서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서 씨의 가장 큰 임무는 돈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하는 것이었죠. 시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 밥을 짓고 새 국에 새 반찬들까지 두어 가지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시아버지의 점심을 챙겨놓고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죠. 그리고 서둘러 퇴근해서 가족들이 먹을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몇 끼마다 밥은 늘 새밥이었죠. 그런 생활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정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아들도 대학에 갈 때쯤이라 아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렇게 치열하게 밥해야 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둘이 사는데도 그 비슷한 생활을 한참을 하게 되었죠. 밥 좀 차려줘. 왜 차릴 때 안 먹고서는? 아까는 배가 안 고팠어. 내가 2번 안 차린다고 먹으라고 했잖아. 아, 그냥 차려주면 되지. 주말 늦은 아침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먹는 시간이 대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건너뛰지는 않는 성격이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차렸는데 누워서 TV만 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라 해도 귀찮아서 누워 있었으면서 1시간 뒤에 다시 밥을 차려달라는 소리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에이, 돈 버는 남편 밥 좀 차려주면 어디가 덧나? 잔소리 조금만 하려고 하면 저 소리였습니다. 당시 서 씨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꼭 혼자 돈을 벌어왔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한 소리 더 했겠지만 서 씨는 그냥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았고
결국에 차리는 밥이었기에 빨리 차리고 치우는 게 나았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오전에만 2번 차리는 밥이었습니다. 사실 서씨만 있었다면 건너뛰어도 될 아침이었는데 무슨 고생인지 몰랐죠. 아, 반찬 좀 넉넉하게 하라니까. 여자가 손이 그렇게 작아서 못 땄어? 이 정도면 2~3명이서 먹고도 남아. 아니, 평생 밥 차려놓고는 남편 양도 몰라. 어린 아들이었다면 한 대 쥐어받기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도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한 번 반찬을 해놓으면 여러 번에 나눠 먹지를 못하고 한 끼면 끝이었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해놓은 대로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반찬을 조금 했다고 투덜댔지만 고등어 2마리에 호박전은 대접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3개 풀어서 찐 계란찜과 나물도 3가지의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밥공기도 남들 국그릇 크기였죠. 두부라도 몇 개 붙여줘.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사항도 많았죠. 나이가 들면 많이 먹지 못한다는데 먹성 좋은 걸 감사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말이 무서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꼭 집에서 먹고자 하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인데 외식 좀 하자. 아, 싫어? 집에서 먹지 뭘 또 나가. 가끔은 사 먹어야 맛있지. 집에서 먹는 게 맛있지. 그리고 나가면 죄다 흰밥만 나오잖아. 보리도 좀 섞은 밥이 맛있지.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맛도 없고 돈만 많이 드는데 뭐하러 나가서 사 먹자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남편이 서씨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도 주말에 쉬자. 누가 일하래? 지금 집에서 쉬고 있잖아.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 유별나게 그러지 마. 서씨가 집안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밥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부엌일 만큼은 서씨만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노고를 알아주기라도 했다면 이 정도로 질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파업 선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반찬을 절반을 서씨가 만들면 나머지 절반은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말에 외식도 했고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 낭비야? 돈 벌어서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편히 살려고 돈 번 거잖아. 서씨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밥이라고 크게 돈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재료 값도 많이 올랐고 매번 고심해서 요리를 해야 낭비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아팠습니다. 밥도 새로 안 했어? 점심에 한 거야. 남편은 투덜댔지만 안 차려주니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이나 하겠냐 어쩌겠냐 하면서 한동안 투닥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삶이 무척 편안해졌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씨가 됐는지 어쨌는지 남편이 한 달 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밖에서 사온 음식을 먹으면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죽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집밥 먹던 사람이었으니 탈이 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당 수치도 올라가 다시 집에서 제대로 밥을 해다가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외식 얘기는 쉽게 꺼내지도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남편과 서 씨가 은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침 저녁을 하는 것과 매일 한 끼를 추가적으로 더 차리는 건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보, 입이 심심한데 부침개나 그런 거 없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 좋아? 아, 기름 조금 써서 하면 되지, 그럼. 그리고 대부분 집에 있으니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거리까지 만들라고 하는 통에 차라리 출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들어와서 살려고요. 무슨 말이야? 저희 집 빼고 여기에서 같이 살까 해요. 갑자기 왜? 그냥 돈도 아끼고요. 애도 아직 어리고 해서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도 좋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버지랑은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와서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씨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데 남편을 쳐다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 뭐하러 두 집 살림 해. 당신 요즘 물가 비싸다고 징징댔잖아. 이참에 합쳐. 태어난 남편의 말에 기가 차 있었는데 아들네와 남편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엄마도 손주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북적북적. 그래, 사람 냄새 나게 살아야지. 우리 둘이 종일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빨리 늙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뭘 더 생각해? 남편은 마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무료해 보였는데 손주가 들어와서 산단이 활력이 생길 것 같다며 말이죠. 하지만 서 씨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기는데 장사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하나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밀어붙이니 서 씨는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보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좀 더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들어온다면 손주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 모두 서 씨가 떠맡게 될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왜 안 드세요? 그러게. 당신 왜 밥 안 먹어? 어디 편찮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서 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입맛이 전혀 없어서였습니다. 안 먹을래. 배가 안 고프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하셔놓고는. 아들의 말대로 입맛이 없지만 밥상은 무척 푸짐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니 그 양도 많았죠. 이렇게 차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네 없네 하는 남편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나오게 많이 차려놓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습니다. 서 씨는 소식가도 아니었고 밥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일 요리하고 간보고 냄새를 맡으면 질려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네 가족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니 밥 먹을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서 씨도 평생 돈을 벌었고 은퇴 후에는 조금 쉬엄쉬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그 시절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가서 돈이라도 벌었으면 나았겠는데 집에서 가족들 밥만 차리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반찬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없어? 그 이상 어떻게 해? 이미 나와 있는 반찬 종류가 10가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맨날 똑같은 반찬이잖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다른 거 좀 해줘봐.
삼시세끼 차리는데 당연히 똑같은 반찬이 나오지. 남들은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런다더라. 좀 더 욕심을 내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들고 있던 국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밥 한 끼 차리려고 해도 1시간, 2시간은 금방이야. 그리고 치우면 또 다음 끼니 걱정해야 되고. 나는 뭐 밥 차려주려고 사는 사람이야? 나도 좀 내려놓고 살고 싶어. 왜 성질이야? 갱년기야? 서씨가 쏘갯말을 하자 갱년기라는 세 글자로 일축해버리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서씨의 마음을 평생 몰라주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알 턱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새벽에 밥 차리는 게 당연히 서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씨도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워낙 길었습니다. 하지만 식모도 아니고 다 늙어서까지 밥해다 바치는 삶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요즘 들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진짜 갱년기야. 죽상하고 있지 말고 밥 차려. 남편이 갱년기냐고 물어본 이후로 서씨도 왠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때가 많았고 대부분 우중충한 생각들이었죠. 이대로 콱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들어 이게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서씨의 얼굴에 밥이라고 쓰여이기라도 한 모양인지 눈만 마주치면 밥 타령타령이었습니다. 자장면 시켜 먹어 그냥. 아, 또 무슨 자장면이야? 밥을 먹어야지. 힘들 땐 좀 시켜 먹으면 어때서? 그러자 거실을 지나가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면은 안 먹고 싶은데. 육개장 같은 거 얼큰하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말 잘했다. 육개장 좀 끓여봐. 집에서 끓이려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뚝딱하면 음식이 완성돼서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평일엔 남편도 가끔씩 약속이 있어 외출도 하곤 했는데 주말에는 남편도 어딜 가지 않았고 아들네도 있었죠. 출출한데 만두 좀 쪄먹자. 냉동실에 있으니까 쪄먹어. 아이,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 만들어서 먹어야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요새 죽상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일이 손으로 만두를 빚어 쪄서 바치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만든 만두 맛있죠. 지긋지긋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 먹어. 그래서 큰 소리를 냈더니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노망이 났나? 나 나갔다 올 거니까 뭘 차려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서씨가 나가려고 하자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저녁밥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차려 먹어.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니?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서씨가 없으면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 할까봐 눈치가 보이는 듯했죠. 정 같았으면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내 코가 석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서씨가 밥하는 동안 한 번 거들은 적도 없었으니 며느리도 아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씨는 이 집의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씨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시 집에 들어오자 다들 저기압이었습니다. 서씨가 집에 돌아와도 누구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먹긴 해먹었는지 주방이 어수선했습니다.
탁 소리가 나서 옆을 보자 남편이 물을 마시고 식탁에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서 씨를 노려보고 있었죠. 늙어도 곱게 늙어. 식구들 굶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더니 뒤돌아 가버리는 남편. 서 씨의 존재의 가치는 딱 그것뿐인 듯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와서 서 씨도 찬물을 한 컵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제명에 살질 못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 씨의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뒤 서 씨의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왜 미역국도 없어? 그래도 서 씨의 생일인 것은 잊지 않은 듯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이게 뭐야? 전부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잖아. 며칠 전부터 몸도 으슬으슬 아팠고 무엇보다 생일날까지 힘들게 부엌에서 혼자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이 단출하자 남편의 심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내 생일에 미역국도 내 손으로 끓여야 해? 그러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민망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당신이 잘하니까 그렇지. 당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으니까. 내 생일에 내가 미역국이 안 먹고 싶어서 안 끓였어. 참, 오랜만에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이면 좋지. 이렇게 밥하는 걸 귀찮아해서 어째. 서 씨는 그 말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도 안 차리자 남편도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갔다 와야지. 미련하게 누워만 있어. 이것 봐. 수틀리면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흔들어 깨워서라도 밥을 차리라고 할 남편이 그래도 서 씨의 생일이라고 한 수 접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퇴근 후에 집에 오자 서 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웬일로 남편이 그런 소리를 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숯불갈비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도 집밥 타령에 대는 가족들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숯불을 피울 수도 없으니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죠. 갈비 먹으러 가자. 서 씨가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불에 태워서 먹는 걸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암 걸려. 그냥 집에서 갈비찜이나 해 먹지. 숯불 갈비 먹고 싶다니까. 아, 똑같은 갈비 아니야. 고기를 왜 새카맣게 구워서 먹으려고 그래? 갈비찜 하라니까. 그래요, 엄마.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은데. 막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다시 나가는 것이 싫은 듯 했습니다. 갈비 맛있게 해서 먹자고. 내 생일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생일상도 내 손으로 차리게 하는 인간. 서 씨가 평생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서 씨가 요리할 생각도 없이 앉아있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 좋아하지 말어. 그거 야채 같은 것도 손질할 때 제대로 씻지도 않아. 고기도 깨끗하지도 않고. 당신은 찝찝하지도 않어? 오죽했으면 내가 병이 다 낫겠어? 나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못해. 가끔 외식하자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죽는 순간까지 밥하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서 씨도 밖에서 조미료 가득한 음식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한 밥이 더 좋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밥을 하루에 세 끼를 차려내야 한다면 다른 이야기였죠. 서 씨도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었습니다. 설령 조금 조미료가 들어가고
건강에 덜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이 난리야. 남들 다 차려 먹는 밥 그거 좀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식구들이 서 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울증이 왔는지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생일에 몸까지 아픈데 가족들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조차 서 씨에게 밥 타령을 하는 가족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받아먹기만 해서 모르는 듯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희생도 참고 살아왔던 거지. 밥 차리는 게 별거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넘게 더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굶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짐을 쌌습니다. 당신 뭐해? 그런 서 씨를 보고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 나가서 살 거야. 뭔 소리야?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어. 그동안 산정이 있다면 붙잡지 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진짜로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도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집이 걱정인 듯 보였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나가는 서 씨를 누구도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집을 나와서 곧바로 머물 곳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10평짜리 오피스텔 월세를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비어있는 곳이라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냉장고며 옷장이며 침대까지 있어서 따로 가구를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16층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과는 다르게 휴대폰은 불이 날 듯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나와서 사고를 쳤지만 진작에 이래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씨가 한참 뒤에 남편의 전화를 받자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있냐며 말이죠. 당신 어디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할게.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는 거지. 당신도 나 죽는 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더 좋잖아? 극단적인 서 씨의 말에 남편이 놀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직접 해먹기는커녕 며느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분가한다고 하겠죠. 그때가 되면 남편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 오피스텔도 구했어. 월세.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마음 좀 풀리면 어딘지 알려줄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월세.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것까지 아까워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이라도 해야겠지. 뭐, 이혼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나도 좀 숨 쉬면서 살게 해줘. 이거 좀 낸다고 노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당신 아들한테서 생활비를 받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 그러면 밥은 누가 하라는 거야? 역시나 가장 큰 걱정은 밥인 듯 했습니다. 집밥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이제 해 먹으라니까. 아니면 똑같이 집밥 좋아하는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던가. 이만 끊을게. 난리치는 남편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당분간은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필요한 짐은 얼마 없었습니다. 서 씨는 다음날 늦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게 서 씨의 아침 식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출해졌을 때쯤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레기만 치우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참 편했습니다. 자장면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사정사정을 하거나 직접 만들기까지 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는 요리에 취미가 없어도 가족들 때문에 못하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 씨는 간단하게 장을 봐서 왔습니다. 20리터 봉지에 다 차지도 않을 만큼 간단하게 봐온 뒤에 김치찌개만 끓였습니다. 그것도 서 씨가 따로 요리한 게 아니라 시중에 파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밥은 햇반이었고 말이죠. 매일 이렇게 먹을 순 없겠지만 너무 편했습니다. 서 씨는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싶을 때 먹고 아주 간단하게 해 먹었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면 충분했고 하기 싫을 때는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있었고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있었으니 밥 먹는 게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덜 힘들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놈의 집밥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한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 씨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긋지긋해서 뛰쳐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었죠. 나와서 며칠 살았더니 앓고 있던 우울증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때로는 이유 없이 실실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참 깊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한 자락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족들이 더욱 야속해졌습니다. 평생 헌신한 대가는 노망났냐는 소리뿐이었으니 말이죠. 당신,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들어와. 서 씨가 집을 나온 지 2달이 넘어가자 남편이 한풀 꺾인 음성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살만해? 나는 생각 안 해? 가족들은? 왜? 당신은 나 없으니까 불편해? 아, 당연한 걸 물어. 지금 집꾸리 말도 아니야. 아직 멀었다 싶기도 했고 서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통해 마음을 또다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곁에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편하자고 서 씨의 인생을 희생하고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 씨도 서 씨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집을 나온 후에야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밥하기 싫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고 한번 생각해봐. 여보, 남편은 나중엔 거의 애원을 했지만 서 씨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전화를 차단하지도 않았죠.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지만 서 씨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서 씨도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그걸 아니 쫓아오겠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성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씨와 남편은 자식에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든 손주들을 봐주든 어떤 형태로든 자식들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쓰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푸짐한 밥만 얻어먹고 가면서 인사치레로 주는 명절 선물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용돈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보다도 더 돌려주는 성씨 부부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성씨가 얼마나 썼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아들, 딸이 매년 똑같은 것으로 준비하는 명절 선물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것을 보니 성씨도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가면 연례 행사처럼 앓곤 하는데 자식들한테 불평을 들어가며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도 이제는 의문이었습니다. 성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모두 결혼했고 손주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성 씨 부부는 모아뒀던 자금을 털어 전셋집을 구하는데 보태주었습니다. 성 씨의 남편이 은퇴할 쯤이라 노후 자금은 남겼지만 평생 번 돈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이가 전화를 안 받네. 지금 학원에 있죠. 아직도 학원에 있어? 1학년이 무슨 학원을 이 시간까지 다녀? 요즘엔 다 그래요. 성민이는 집에 있고? 애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성 씨가 저녁 7시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학원에 있다는 대답을 들었죠. 공부 쉬엄쉬엄 시켜? 아직 어린데. 저도 그러고 싶죠. 돈도 많이 드는데. 애들도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 말도 마세요. 영어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30만 원이에요. 내년에 성민이까지 보내려면 가랑이 찢어져요. 아들의 푸념에 성 씨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주 아이들을 봐주러 왔다 갔다 했던 성 씨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었죠. 송 씨가 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 손주와도 통화를 한 뒤에 심란해서 앉아 있으니 남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학원비 보태라고 좀 보내줘. 송 씨가 아들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단번에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송 씨도 마음 같아서는 매달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 부부도 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럴 수는 없었죠. 무진아, 통장으로 100만 원 붙였다. 애들 학원비에도 보태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아,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받아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민이 생일이잖냐? 그거 미리 줬다고 생각해.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송 씨도 마음이 좋았죠. 송 씨 부부는 아들, 딸 모두 결혼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등도 잘 챙기는 편이었고 용돈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도움을 주곤 했죠. 한창 일할 때처럼 돈이 매달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들은 송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이라고 봐도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덜 힘들다면 송 씨 부부도 기뻤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 어머님 댁에 이틀 더 있다가 오려고요. 3일이나 있다가 간다고? 네. 이번 명절이 길잖아요. 너도 친정에 가봐야지. 이번에 동생네 식구들이랑 여행 가신대요. 같이 안 가봐도 돼? 아니요.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어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한 며느리가 다 있다고 생각할 듯 했습니다. 다들 자기 부모님과 여행 가기를 원하지 시집에 와서 쉬겠다는 생각은 안 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명절에 편하게 찾아오는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는 해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키니 그랬죠. 그래. 그렇게 해. 송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느리에게는 환영하며 말했지만 송 씨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쳤기 때문이었죠. 아들네 하루, 딸네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도 힘든데 여기에 아들 내외가 더 머물다 가면 차려야 하는 밥도 몇 끼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들까지 있어서 북적북적한 것은 좋지만 누군가는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누군가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밥 하는 게 힘들면 몇 끼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래도 3일 동안 계속 사 먹을 순 없잖아. 어쩌겠어.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자. 남들은 자식들이 오기 싫어서 난리라잖아. 남편의 말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집이 불편하지 않으니 찾아오는 것이겠지 생각하면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송 씨가 젊었을 적의 명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습니다. 송 씨의 시어머니는 진작 돌아가셨지만 아주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고 그 덕에 송 씨는 명절만 되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수십 년간 다짐했죠. 며느리가 3일간 송 씨의 집에서 머물겠다는 것으로 봤을 땐 그 다짐이 지켜진 듯 했습니다. 장 더 볼 것 없어? 나 지금 시장에 왔는데. 소고기만 사오면 돼. 명절 이틀 전, 송 씨는 자식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전날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오래 있기 때문에 장도 좀 더 봐야 했습니다. 차례상은 점점 간소화돼서 지금은 전도 붙이지 않고 차릴 것이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식들 밥 차릴 것이 더 걱정이었죠. 기본적인 반찬들도 새로 하고 3일 동안 먹일 음식들도 미리 조금씩 만들어 놨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송씨가 이번에는 널어놨던 이불들을 걷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빨고 널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식구들이 여럿이니 이불도 많이 필요했고 장롱에 묵혀뒀던 이불을 깔아주기엔 찜찜해서 늘 이렇게 명절 전에 맞춰서 빨곤 했습니다. 작은 방 2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날 올 아들네 방에 미리 이불을 깔아두었습니다. 아이고,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금고기야, 금고기. 소고기만 비싸나. 장 보는데도 얼마 들었는데. 물가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차례상 한 번 차리려고 해도 2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먹을 것까지 장봤던 금액이 총 합치면 50만 원은 되는 듯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명절에 자식도 못 부르겠어. 그러게나 말이야. 딸기가 한 팩에 2만 원이나 하더라고. 시장에 다녀온 남편이 건네는 비닐을 받아드니 소고기와 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딸기를 사왔어? 아, 그래도 애들이 딸기 좋아하잖아.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차 타고 40분 정도 거리였지만 명절이라 좀 더 걸려서 도착한 아들네. 들어오자마자 송 씨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명절 선물이에요. 받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받았던 홍삼 세트였죠.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명절인데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잘 먹을게. 어서 앉아서 저녁 먹어. 시간 맞춰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도 많아. 잡채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치우는 것도 송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당신도 가서 좀 앉아 있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 무진이라도 와서 도우라고 할까? 아, 됐어. 쉬러 온 애들을 뭐하러 일을 시켜. 남편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다음 명절부턴 차례는 지내지 말자고. 몇 해 전부터 차례를 지내지 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남편도 곧 칠순이니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떡국도 먹고 점심때가 되니 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 홍삼이야? 딸이 들고 온 선물도 아들과 완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북적거리며 모인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은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막내 손주까지 다 같이 있으니 집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세배할게요. 송씨 부부가 앉아있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돌아가며 세배를 했습니다. 송씨의 가방에서 여러 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너희들 거?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다 큰 자식들에게도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이런 날 베풀면 송씨는 좋았습니다. 세뱃돈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명절에 100만 원은 우습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받은 것은 홍삼 세트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안주할 것 좀 주세요. 송씨의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종일 놀고 먹었습니다. 제 집에 왔으니 당연히 편하겠지만 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부부는 명절 다음 날 돌아갔지만 아들은 이틀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정리를 하루 종일 하고 송 씨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치우자니까. 이불 빨래도 많은데 어떻게 미뤄?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러는 남편도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황혼 명절 증후군인가 싶었습니다. 젊어서서야 명절 뒤에 늘상 있던 일이었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질 않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모를 위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아들, 딸들이 떠난 후 대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주방까지 원상복구를 하니 알아눕지 않고는 못 베겼습니다. 그런데도 손씨도 남편도 자식들이 오는 건 반가웠습니다. 힘든 것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보는 게 싫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씨와 남편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참 힘든 일 같았습니다. 나 칠순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는 말자고. 왜? 부를 사람 많잖아. 당신도 칠순 얼마나 많이 다녔어? 그래도 번잡해서 싫으니까. 너무 요란스럽게는 하지 말아야지. 다가오는 남편의 칠순. 환갑은 그냥 넘겼으니 칠순은 작게나마 잔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너무 요란하지는 않아도 친인척과 친한 친구들 정도는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식들과 그런 상의를 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때는 잔치 안 하실 거죠? 꼭 안 했으면 한다는 말투에 송씨도 하겠다는 말을 얼른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왜? 아, 요즘엔 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식사 한 끼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 그래? 그래도 아버지는 좀 기대하실 텐데. 대충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칠순에 대충하자는 말은 좀 듣기가 거북했죠. 하지만 그런 송씨의 속도 모르고 아들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에이, 요즘에는 칠순도 잘 안 하던데요. 지난번 환갑 때도 아들의 말을 듣고 넘어갔던 것인데 칠순마저도 그렇게 넘어갈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럼 여행을 많이 가나? 여행이요? 시간 내기가 좀 부담 안 되게 지난번처럼 식사 한 끼만 해요. 경기도 어려운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씨의 칠순은 아니지만 아들의 말에 무척 서운했습니다. 환갑은 그렇다 치더라도 칠순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보내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듯이 식사 한 끼로 퉁치자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없이 칠순을 할 수도 없고 경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하자는데 잔치를 해달라고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안 하나? 아, 무슨 칠순이야? 요새 누가 잔치를 한다고. 누군가 물어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송씨보다도 서운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담된다는데 그런 속을 티낼 사람은 아니었죠. 송씨와 남편은 자식들과 손주들 생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자식들이 알아줘서 자신들의 생일도 잘 챙겨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은 특별한 날이니 그만큼은 부모인 송씨 부부를 생각해 주길 바란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의 칠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이요. 그거 취소 좀 해야겠는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생겼는데요.
차라리 주말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죄송해요. 지영이한테 연락해봤더니 지영이도 그러면 주말에 온다던데요. 그러면 칠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 뭐 주말에 가면 되죠. 미리 오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지난 다음에 오겠다는 아들과 딸. 그렇게 남편의 칠수는 밍밍하게 지나갔습니다. 송 씨와 둘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평범한 날보다도 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남편도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송 씨도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자식들에게 칠순을 축하한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헛헛했죠. 그리고 주말에 찾아온 아들, 딸과는 예약했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칠순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일 때문에 미뤄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송 씨도 남편도 서운했던 감정은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성민이 학교 가잖아요. 그래. 이제 초등학생 되지? 학원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갑작스럽게 신세한탄을 하는 아들. 이래서 내가 둘째를 못 가져. 옆에 선 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입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물 없어요? 농담처럼 말하는 아들을 송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 않자 지그시 쳐다보는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닌 대답을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학하면 가방 사줄게. 그러자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대놓고 달라고는 못하는 듯 하지만 학원비 이야기도 꺼낸 것을 보면 지난번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꼭 남편의 칠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아들, 딸은 생일은 축하한다면서 이렇다 할 선물은 꺼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게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자 아들과 딸이 서로 절반씩 음식값을 계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게 끝인 것 같았죠. 그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한번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다 섭섭했습니다. 입학 선물은 달라는 놈이 칠순 선물은 거론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죠. 거기에 더해 딸은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오빠네 100만 원 줬다며? 아, 성민이 생일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줬어. 아들이 힘들다 소리를 했다고는 말하지 않고 애둘러 전하자 딸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내 딸은 어린이집 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 참고로 나도 현금이 좋아. 그러면서 과장스럽게 웃는 딸. 송 씨는 따라웃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니 아들도 딸도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나 싶었습니다. 송 씨가 그런 딸에게 대꾸를 하지 않자 딸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손주 용돈 아까운 건 아니겠지? 그러는 아들, 딸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버지 칠순도 조촐하게 지내자고 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깝다는 의미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가 추석이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차례도 안 지내려고. 차례를 지내든 말든 아들네 부부가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쉬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송 씨가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례를 안 지낸다고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이번에 가져온 선물은 또 홍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것도 남아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러쿵 저러쿵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사온 것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밥 먹다가 말고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홍삼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혹시 지난번에 드린 거예요? 아, 맞아. 왜 여태 안 드셨어요? 아, 먹긴 먹지. 근데 지영이네도 같은 거 사왔잖아. 그래서 아직 다 못 먹었어. 그래도 매일 드시면 다 드시죠. 비싼 걸 안 먹고 두면 어떡해요?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물론 매일 챙겨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을게. 송 씨가 민망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송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투덜댔습니다. 요즘 명절 선물 진짜 비싸요. 그래? 마트에서 보니까 비싸긴 하더라. 송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비싼 걸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근데 괜히 비싼 거 사왔네요. 드시지도 않는 거를. 그 말에 송 씨는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몸에 좋은 걸 잘 챙겨 먹지 않는 송 씨 부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닌 괜히 비싼 것을 사다 줬다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자 송 씨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김 세트 같은 거 사올게요. 뭐? 비싼 거를 뭐하러 쟁여놔요. 아니, 너희가 똑같은 걸 사와서 남은 거라니까? 송 씨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꾸 돈돈거리고 비싼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들네 가족이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먹은 것을 차리느라 든 돈이 아마 홍삼값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 홍삼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쳐도 말이죠. 소갈비찜에 잡채에 불고기에 1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홍삼 선물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색을 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사오지 말아라. 그 좋은 거 사서 너희 부지런히 먹어. 그럼 됐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한테 주는 홍삼이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야. 비싼 돈 들여서 사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도 이제 밥 안 차려주면 되는 거지? 돈 들여서 장 봐와서 애써 차려줬더니 남겼잖냐? 그러자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그거랑 같아요. 돈도 아까운데 명절이라고 이제 올 것도 없겠다. 나도 돈 들고 너도 돈 드는데 뭐하러 와? 이제 차례도 안 지내고 이제 너희들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도 안 할래.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도 기분이 상했는지 일어나서 가족들을 챙겨나갔죠.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놈이야. 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아까운 놈.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 송 씨와 남편은 아들이 있다간 흔적들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곧 딸내 가족도 도착할 텐데 도저히 기쁘게 맞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그러자. 송 씨와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자식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은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이네 오나 보네.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딸네 차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자 딸 부부가 내렸습니다. 선물 챙겼어? 트렁크에 있어. 자기가 꺼내봐. 뭐야, 또 홍삼 샀어? 그게 이마트에서 제일 싼 거야. 세일해서 69,000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거 산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15만 원 넘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형식적인 선물인데. 그래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에이, 몰라. 괜찮아. 더 싼 거 있었으면 그거 샀을 거야. 어쨌든 홍삼이면 구색은 갖추잖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 산책을 마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송씨 부부는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걸 못 보고 지나친 모양이었는데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딸 부부의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딸이 차 뒤로 돌아가더니 뒷자리에서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죠. 지영아, 그러자 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와 있어? 산책하고 있었다. 아, 얼른 들어가자. 쌀쌀한데. 아니, 그냥 차 타고 돌아가라. 가라고. 그래.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 어리둥절해하던 딸이 홍삼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들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받을 줄만 알지 부모한테 해주는 건 7만 원도 안 되는 홍삼 한 상자도 그렇게나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홍씨 부부는 명절마다 100만 원을 넘게 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에 알아 누워도 오면 그저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고작 7만 원이 아깝다며 부모에게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더 싼 걸 못해서 안다라고.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송씨 부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딸이 붙잡으려는 듯 주춤주춤했지만 차마 내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내다보니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송씨와 남편은 명절에 자식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좋은 선물이길래 그렇게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했을까 했더니 69,000원짜리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69,000원짜리를 주면 10배 이상으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렸던 송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는지. 이제 자신들도 부모인데도 말이죠. 송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만 말이죠. 아들이 찾아왔었는데 문 밖에서 돌려보냈죠. 왜 자식을 문전박대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내던 아들을 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가도 송씨의 마음은 모를 자식이었습니다. 아마 두 자식 모두 그러니 송씨 부부가 잘못 키운 것이겠죠. 뭐든 퍼주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뼈아프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 발로 걷어찼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성씨 부부는 앞으론 자식이 아닌 자신들을 더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좋은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노총각 겨우 결혼하게 해줬으면 집이든 뭐든 다 줄 생각을 해야지.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장가 보내겠어요? 우리 딸이나 되니까 46이나 먹은 남자 구제해준다고 하지. 누가 누굴 구제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는 여자 나이 39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쪽도 계산이 섰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려거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요? 사기요? 돈 뺏고 집 뺏고 건물도 뺏어가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이혼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 딸이 황서방을 사랑한다길래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지. 그래요. 그러면 돈 같은 거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황종열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니, 그냥 결혼이 아니라 사기 행각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돈만이 목적이었는지 아들이 40세가 넘어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과 그 가족이 하필이면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제 하나 있는 노총각 아들 결혼시키고 편히 눈을 감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황 씨가 아들에게 줬던 집도 빼앗고 황 씨의 재산까지 탐내서 황 씨 부자의 전 재산을 털어가려던 예비 며느리와 사돈네. 조상이 도왔는지 식을 올리기 전에 그 본색을 알게 된 황 씨는 당장 결혼식을 엎어버렸습니다. 노총각 아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였지만 그렇다고 이런 막대먹은 집안의 아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1, 2년 안에 이혼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듯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황 씨의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황 씨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원호이고 나이는 벌써 46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고 쳐도 한참 늦은 나이였습니다. 몇 년 더 있으면 50줄이기 때문에 노총각이라고 불리는 나이였죠. 우리 원호 얼른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해야 하는데 장가 보내야 하는데 살아생전 아내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커녕 아내는 아들의 결혼식도 못 보고 3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들은 벌써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황 씨의 친구들 중에서도 손주를 못 본 이는 황 씨밖에 없었죠. 아니, 손주는 고사하고 며느리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30대 초반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황 씨도 아내도 아들이 곧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죠. 두 사람의 사정이야 황 씨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그날 이후로 큰 상처를 받아서 집에서 시름시름 앓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였는지 그 뒤로 아들은 황 씨에게 한 번도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 다리 좀 놔줄까?
지난해 친한 모임 사람이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직장도 괜찮고 아들한테 집도 마련해 줬다며. 그 정도면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5에 맞는 짝이 있어? 황 씨가 솔깃해서 묻자 모임 친구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처자를 찾으려면 힘들지만 내 친구 딸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걸랑. 근데 애는 남자가 키운다고 그러고 참하고 예뻐. 나이도 뭐 비슷하고. 뭐? 이혼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황당한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리 노총각이라고 하나 황 씨의 아들이 누군가의 재혼 상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황 씨가 버럭하자 상대방이 찔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나이에 어떻게 결혼 한 번 안 한 아가씨를 만나? 뭐 의사나 변호사도 아니고. 비록 의사나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멀쩡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황 씨가 마련해준 아파트도 있었기에 결코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혼인 여자와 충분히 만날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황 씨도 열받는 마음의 순간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어쩌면 친구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없는지 은근슬에 물을 때면 얼버무리곤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 정말 50세가 되면 이혼녀마저도 못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자 이삿짐 차가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짐 다 뺐어요. 아, 네. 지금 다 뺐어요. 내가 바로 보증금 입금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2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정산해서 돌려주고 황 씨는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황 씨의 집이었습니다. 황 씨는 원룸 건물의 꼭대기층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쭉 원룸이나 투룸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월세가 노후 생활비였죠. 집에 도착한 황 씨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심란한 마음에 무슨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황 씨는 이내 TV를 꺼버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바쁘면 집에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황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자 아들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들르겠다며 말이죠. 황 씨는 간단히 밥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 도착해서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혹시 이런 얘기를 꺼내면 마음 불편해서 밥도 못 먹을까봐 싶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 혹시 선 안 볼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꼭 친구가 말한 이혼한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아들이 선을 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가씨라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황 씨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한지 알만했죠. 아들은 웬 뜬금없는 소린가 하고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너도 더 늦게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것 아니야. 황 씨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너만 생각이 있다면 선자리는 많으니까.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 누구든 만나는 봐야지.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영 없나 싶어서 황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아들이 태어나게 대꾸했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정말? 근래 들어 가장 큰 소리를 내본 듯 했습니다. 황 씨가 놀라 되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어요. 그러자 황 씨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애끌었잖냐? 애 끌으실 거 뭐 있어요? 때 되면 다 결혼하죠.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결혼을 염두에 둔 말인 듯 했습니다. 하긴 이 나이에 만났다면 상대방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일 듯했죠. 마음 같아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반년밖에 안 만났으니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괜히 재촉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던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황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황 씨도 재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아들은 46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긴 했는데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평범한 회사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자친구 부모님이요. 아들에게 전해 듣기론 여자친구가 7살 어렸습니다. 그러니 올해 39이었죠. 차이가 나긴 해도 반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연봉도 괜찮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직장도 있고 집도 있는데 뭐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황 씨가 마련해줬던 집인데 비록 아직 황 씨의 명의이긴 했어도 아들의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의를 옮겨달라면 바로 옮겨줄 용의도 있었죠. 요즘 집값도 비싼데 대출도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남자면 7살 차이가 나더라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직 40대잖냐? 요즘 4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고. 황 씨의 욕심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4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황 씨는 황당했습니다. 듣자 하니 황 씨의 아들보다 나은 직업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누구라도 내 아들이 마음에 안 찬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황 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먹은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상대방 마음에 안 차는 조건이라도 바꾸면 되겠나 싶었습니다. 황 씨는 원룸 건물 외에도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황 씨의 노후 자금을 위해 마련한 부동산이었지만 때 되면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황 씨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상가 있잖냐? 그거 내 명의로 바꿔주마.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당장에 필요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외아들이라 욕심이 없기도 했고 혼자 지내는데 스스로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황 씨의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서도 월세가 꽤 나오니까 그거로 결혼자금 한다고 생각해. 원룸 건물만으로도 황 씨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뒤에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죠. 진작에 좀 더 기반을 마련해 줬다면 결혼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니 말이죠.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니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 기쁘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마음보다도 돈이 우선이 되어 하는 결혼이 이런 식으로 행복할까 싶기도 해서였는데 황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리지 않았기에 결혼 날짜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상견례마저 생략하자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47이 되기 전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조금 깨름칙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지? 시간이 촉박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라도 있었다면 살뜰하게 챙겼을 텐데 황 씨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집 말인데요. 명의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현재 황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줄은 몰랐는데 결혼 전에 바꾸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아, 그래. 너 시간 될 때 내 앞으로 바꿔주마.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 명의 말고요.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명예? 네. 수연이랑 제 명의로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사돈의 지원이 없으니 자신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게 황 씨의 상식에는 벗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둘이 같이 살 집이잖아요. 원래 제 명의였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바꾸는데 딱 제 이름으로만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자 그러던. 네, 뭐. 아들이 말을 얼버무렸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별 욕심이 없어서 황 씨가 주는 대로 받을 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로 주셔도 나중에 또 바꾸면 세금이 2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황 씨가 한숨을 참았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누구 앞으로 주던지 간에 예비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황 씨는 아들에게 줄 것 주고 그 뒤로 사는 것은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정할 일이지 황 씨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 찜찜한 기분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찜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명의 좀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망하다는 듯 말하는 아들에게 황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줄게. 왜? 급한 일 있냐? 그게 대출을 좀 받아야 해서요. 뭐? 무슨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에 황 씨가 아연실색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 쳤어? 그게 아니라면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큰 돈이 필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들도 모아둔 돈이 있으니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을 듣고는 황 씨가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수연이네 집 사업 때문에 잠깐 1억만 빌려달라고 해서요. 어떤 정신머리면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릴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가며 말이죠. 그게 말이 되냐? 그것도 너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저가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이건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모르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런데 급하다는데 어떡해요. 결혼도 미뤄야 할 것 같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간절한 아들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들보다 간절한 게 황 씨였습니다. 다른 일이었다면 모두 맞춰줘라 했겠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돈까지 빌려달라는 말을 어떤 바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가 황 씨의 아들인 듯 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수 있으시대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한 달 뒤에 자기 돈으로 쓰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너한테 빌려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장가 가라면서요. 무슨 매매혼도 아니고 돈을 줘야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좀 부담스럽다고 말은 해봤는데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쩜 이런 맹추 같은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걸 어떻게 납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아니 결혼할 사이라면 이런 문제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게 당연했습니다. 너는 이상하지도 않냐? 황 씨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씨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그러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너는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빈털털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혼이요? 이혼이 그렇게 쉬워요? 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령 처가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살아보고 진짜 가족이 됐을 때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식도 올리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나마 그 집의 명의가 황 씨의 것인 게 다행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옮겨주려고 했었는데 요즘 정신이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황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결혼하는 아들 앞길을 막으세요? 그 말에 뒷골이 땡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앞길을 막아? 너 정말 네 앞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냐? 답답함에 아들에게 윽박을 질러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눈에 뭐가 씌었는지 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일로 결혼 못하게 되면 아버지도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이 순하긴 해도 멍청하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구워 삶은 건지 몰랐습니다. 7살이나 어린 예비 신부를 무척 아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황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우선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다 좋다. 그러면 근데 결혼 전에 상견례는 해야겠다. 날짜가 촉박하기에 상견례는 생략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꼭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네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황 씨가 강하게 나가자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 줄 알았지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황 씨에게 인사도 오지 않는 예비 며느리.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10년, 20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아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황 씨는 확신했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황 씨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면이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아버지 원룸 건물에 살았어요. 지난번에 이사를 나갔던 2층에 살던 아가씨였습니다. 황 씨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원룸에 살던 세입자가 자신의 예비 며느리가 됐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이사를 나가며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던 아가씨였습니다. 분명 그때도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죠. 조금 민망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임차인이랑 집주인 사이인데 오해하실까봐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하지만 이건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황 씨의 건물을 자주 오가긴 했지만 도대체 어떤 계기로 결혼할 사이로까지 발전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돈 얘기까지 더해지니 의심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황 씨만 이상해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황 씨를 속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이것을 예비 사도는 그저 인연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황 씨는 그저 그런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비 사도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룸 건물 있잖아요. 수연이가 살았던 그것도 애들한테 관리를 맡기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제 건물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힘에 부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서방도 곧 쉰인데 그 정도 건물 하나는 있어야 저희도 딸 시집 보내는 면이 설 것 아니겠어요? 아니, 상가도 하나 주기로 했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뭘 더 바라는지 몰랐습니다. 에이, 어차피 아들 하나 있는 거 다 황서방이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조금 당기는 게 어떻겠냐 하고 여쭙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보니 상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들한테 1억을 융통해 달라는 말도 하셨다면서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황 씨의 아들을 흘겼고 아들이 황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거는 잠깐 좀 쓰고 돌려주려고요. 뭐, 급한 건 아니고 나중에 줘도 되는 거고요. 우리 황서방이 아버지한테 말을 이상하게 전달했나 보네요. 그리고 그 건물은 제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그때 자연히 아들한테 가겠지요. 관리만이라도 맡기면 아니요. 제가 거기 살면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은 열불이 나는지 벌건 목덜미를 만지며 옷을 펄럭거렸습니다. 잠깐 실례 좀 할게요.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저도 잠시만요.
예비 며느리가 화가 난 사돈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바깥 사돈과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바깥 사돈도 잠시 담배를 태운다며 나가자 앞자리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 건물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그 건물을 원했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냐? 이 결혼이? 그러자 아들도 심란한 듯 한숨을 쉬면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시간 있잖냐? 이게 맞는지 너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그 말을 하고 황 씨도 잠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도 전부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황 씨도 불이 난 듯 뜨거운 속을 달래려 찬바람을 막기 위해 나갔죠. 그런데 식당 바로 앞에서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조심성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딱 봐도 건강해 보이잖아. 상속받을 때까지 언제 기다릴래? 그리고 살아있을 때 받아야 명의도 바로 네 앞으로 돌리지. 최소한 공동명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머리 잘 써라. 잘하고 있잖아. 네 앞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그게 아니면 누가 7살이나 많은 노총각한테 시집 간다니.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렇지. 어쩜 건물주 아들을 다 꼬셨냐? 시집 못 갈까봐 걱정했는데. 열심히 얼쩡거렸지 뭐. 사람이 순진해서 그냥 넘어오던데? 대화를 들은 황 씨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충 들어도 황 씨의 아들과 여자의 만남이 그저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의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돈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돈도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가지고 농락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나 다름없는 사람들과 내 아들이 가족이 되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황 씨가 자리로 돌아오자 차례로 상대방도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쨌거나 결혼 후에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요. 황 씨가 여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룸 건물이든 1억이든 뭐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줄 마음 없습니다. 네? 결혼이 정하고 싶다면 제 도움 없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러자 모두 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모아둔 돈 있잖냐? 그거랑 저 아가씨가 모아둔 돈. 딱 그렇게만 가지고 결혼해. 나는 그 이상은 못한다. 너 살고 있는 그 집도 명의 못 줘. 빠른 시일 내에 팔아버릴 거야.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결혼 안 할 거냐? 내 도움 없으면. 하긴 해야죠. 근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대답하며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아들과는 생각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노총각 겨우 결혼하게 해줬으면 집이든 뭐든 다 줄 생각을 해야지.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장가 보내겠어요? 우리 딸이나 되니까 46이나 먹은 남자 구제해준다고 하지. 밖에 나가보세요. 그 나이에 30대랑 결혼할 수 있나? 누가 누굴 구제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는 여자 나이 39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쪽도 계산이 섰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앞에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한몫 단단히 챙기라고 딸 교육 잘 시키고 계시던데 한몫 챙기려고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한 거지. 우리 아들 구제해 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듣자하니 내 아들인 것도 알고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도 내가 내 재산을 떼줘야 합니까? 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사기를 치려거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요? 사기요? 돈 뺏고 집 뺏고 건물도 뺏어가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이혼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 딸이 황서방을 사랑한다길래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지. 그래요. 그러면 돈 같은 거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보이는 여자. 수연아, 이번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심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났다며 행복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황 씨가 의심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감쌌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한 양반이네. 상견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결혼 파토 내러 온 거구만. 잘 만나는 남녀를 이렇게 이간질을 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사람들 얼굴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데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뭐라고요? 내 딸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내서 팔자를 고쳐보려거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아니면 차라리 로또를 사시던가. 이 사람이 진짜 듣자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런 대화 나누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피차 볼일 끝난 것 같은데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없이 황 씨를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건물 안 주셔도 원우 씨랑 결혼할 거예요. 당연하죠. 뒤늦게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가 그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무척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결혼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 모두 가지게 될 것인데 그걸 앞당겨 보려다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어떤 말로도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황 씨와 아들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황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기지는 않는 아들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어쩌면 아들의 말도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뭐하러 결혼에 집착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깟 며느리가 뭐라고, 그깟 손주가 뭐라고. 그렇게 결혼해서 평생 불행하다면 차라리 혼자가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시 그 여자를 만나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황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결혼하라는 소리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전처럼 쉽게 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좋은 짝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황 씨는 닥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야만 황 씨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라고 꼭 불행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아들의 인생은 아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황 씨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